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만 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금성산 가라사대. 자, 7년 전쟁 1756년, 1763년. 오늘 좀 지도적 패턴 또는 그 시간대 범주가 좀 벌어진 흐름적 이야기를 좀 해놓고 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어지러운 이야기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소화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의 지도적 가설의 세계관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사에서는 7년 전쟁을 유럽판하고 아메리칸판 또는 북아메리칸판의 동일된 맥락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것들을 하나의 정사로 보느냐, 이거를 가설로 또는 아시아판의 한자 기록을 역대입시켜서 분리적 개념의 이식 개념으로 보느냐의 관점을, 패턴을, 흐름을 이해하시면 쉬운 겁니다. 자, 7년 전쟁, 유럽판, 북아메리카판, 전체 아메리카하고 유럽판을 하나의 사건, 물론 이제 지명의 전쟁들은 다르겠지만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1700년대, 1800년대 또는 대항해 시대 또는 신대륙 발견 다 같은 맥락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기록의 중심은 유럽판이 되겠지만 이 오리지널판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시아판의 한자 기록을 역대입시켰을 때 이 조각이 이 오리지널판에 대한 가설의 접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이 전체 기록들이 공유냐 분리냐 했을 때 이식이다. 그 이식의 기준은 아시아판의 한자 기록을 오리지널판에 대입시켰을 때, 그래서 오리지널판이 되는 거고 1차적으로 유럽판이 쉐어링 이식판이 되는 거고 2차가 한자 기록의 아시아판이다. 그러면 이걸 시대적 흐름으로 1.5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인도 문제다. 또는 동남아시아 문제다. 라는 것은 이 유럽판이 이 지금의 인도 문제, 인도 자체를 중국의 개념으로 본 거고 지금의 중국판은 북아메리카판의 미국의 탄생하고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7년 전쟁의 개념의 지도판이 이러한 흐름으로 나오는 거고 이와 비슷한 게 또 1701년, 1714년의 지도도 유럽판하고 아메리칸판 자체를 동일하게 보는 정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분리적 구조로 봐야 되고 오리지널판에서 유럽판으로 이식된 거고 이식된 게 한자 기록이 아시아판에 있는 걸 역대입했을 때 나온다. 그래서 세계 지도에서 큐브로 내각에서 네 가지 면을 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유럽, 아시아, 그리고 이제 인도 버전. 하지만 이 인도 버전은 1900년대, 1800년대 시오니즘 이후에 1900년대,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 탄생으로 1.5전 버전이 더 지금의 중동, 근동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하나의 판으로,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역추적하면 티무르가 등장하고 오스만 제국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티무르 하면 이성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면 맞건 틀리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의 세계관, 지도관, 패턴관, 이식의 흐름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701년,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도 유럽판하고 아메리칸판이 동일한 그 충돌, 에너지 충돌로 지역마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1700년대 통신 문제 또는 이 배의 이동 문제 또는 정보의 이동 문제, 이게 하나로 집단화된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도 이렇게 유럽판, 심지어 이제 러시아판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도적 패턴을 보면 굉장히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오래 드신 분들은 이 지도적 패턴이 아메리칸판하고 유럽판하고 거의 흐름적으로
영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 개념. 자, 그러면 또 오스트리아 왕위 개시전 1740년, 1748년까지 일어난 것도 또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사에서 이 판을 이제는 러시아판까지. 근데 이건 이 시기다. 오리지널 판에서. 그러면 오리지널 판을 신대륙 발견이라는 이 지도적 패턴이 또 아시아판에서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 많이 보셨죠? 아시아판, 유럽판, 아메리카판, 지도적 분석, 동쪽과 서쪽의 문제, 동북부의 문제, 동부 13도의 문제, 동부 13도, 대한제국 13도 또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탄생 이전에 동북부 영역을 했던 게 오스트리아가 되는 거고. 자, 이런 패턴들, 세계관들 이해하시고, 그레이트 게임에서는 1800년대 먼저 1700년대 시작되는 거는 인도판이고, 인도를 중국으로 본 게 유럽입니다. 실제적으로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지금의 중국판이 등장하는 것은 미국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다. 이 흐름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700년대부터 7년 전쟁까지 동일하게 유럽판하고 아메리카판에서 동시에 일어난 영역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자, 미국의 탄생이 1776년, 1783년 미국의 독립전쟁, 그 다음에 유럽판에서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 그리고 중국사에서는 1796년, 1804년 백년교도의 난,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1811년, 1812년 홍경래의 난으로 등장하는 이 공화국의 탄생, 즉 백년교, 봉건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시스템의 사건들의 역사적이 분리되어져 있는데, 이게 아메리칸판에서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면 아메리칸판에서의 역사에서는 동부 13도의 독립혁명인데, 이거는 프랑스 혁명의 스토리하고도 관련돼 있고, 청나라사의 백년교도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 후에 이 백년교도의 난하고, 즉 이 홍경래 난의 역사는, 백년교도의 난의 역사는 이제 그 후에 일어나는 나폴레옹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나폴레옹도 처음에는 공화국이었고 나중에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1700년대, 1800년대 초에서는 공화국의 성향보다는 제국주의 성향이 더 맞는 건데, 미국의 탄생, 공화국의 탄생이라는 개념으로 1776이 상징성 요소가 있는 거다. 이거는 한자 기록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역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한자 기록이라는 거는 건용제, 청나라사가 됐건 조선왕조의 종조의 사건이 됐건 이걸 대입을 시켜야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자 기록 없이는 그냥 공화국의 탄생으로 끝나는 시간적 접근이겠지만. 자, 그래서 나폴레옹 홍경래, 즉 실제 인물은 나폴레옹이 맞겠죠. 그러면 이 유럽판의 나폴레옹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면 북아메리카판 남미 쪽에서의, 서부 쪽에서의 나폴레옹의 실체 인물이 따로 있느냐에 대한 그 난이도 높은 거는 제가 약간 지금도 이렇게 의문점만 두지 실제 이 접근을 시켜서 풀진 않았는데, 유럽판의 나폴레옹은 너무 우상화, 신격화 또는 스토리화가 된 것을 또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록적인 관점을 비교 교차해야 된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1803년,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지도는 또 똑같이 아메리칸판하고 유럽판하고 동일된 패턴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안도에 여기 홍경래난이 있다고 이렇게 한자 기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또 이 흐름의 난이 사천에서 백년교도의 난이 일어났다. 스차장 사천성. 그러면 백년교도의 난, 조선의 서쪽, 청나라의 서남쪽으로 하면 오리지널에서의 충돌은 또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즈, 텍사스, 덴버, 또 멕시코, 그 다음에 흘러가는 남미의 사건으로 역추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판의 신대륙의 개념, 이거는 묶음이고, 이 묶음을 한자적 기록의 이식판을 갖다 대입시켰을 때 여기에 오리지널판을 역추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면이 다 중요한 겁니다. 네 개의 면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면. 물론 이제 중동판은 인도에서 근동으로 엮어지겠지만 오스만 티무르, 자 이성계 주원자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개의 면, 이 세계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건 뭐냐? 봉건제를 무너뜨리는 이 서열 2그룹. 자꾸 이제 백년교도 하면 우리가 민중이 일어났다라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대중들의 어떤 프로파간다고 실제 중심에서의 싸움에서는 서열 2그룹, 서자 그룹.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로 말하면 진골이 부흥하는, 즉 성골, 진골 이런 개념이고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실질적으로 민중들이 일으켜서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뭐 사건들은 존재하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들은 그 서열 1위와 2위의 싸움에서 1위 그룹, 2위 그룹에 의해서 이 장기의 말처럼 그 흐름으로 끌어가는 이 프로파간다 시스템이 이미 작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했을 거고, 자, 그래서 기존의 이 한반도에 또는 이 남쪽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온 의식적인, 사상적인, 교육적인, 역사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 의식의 프레임이 갇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극복해서 땅의 영역으로 또는 대조선봉으로 또는 아메리카 오리지널판으로 또는 유럽판으로 여러분들이 이 민족주의적 공화국적 역사적 관점의 스토리텔링을 확대시키는데 그것은 이 어느 한 과정의 의식의 계단일 뿐이지 실체적인 이 흐름을 역추적할 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대조선봉이 한 번은 관통하는 풍선 효과고 터트려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선 분들이 그나마 금정이 상해된 이야기를 오셔서 듣는 건데 이제 기존에 이제 이 프레임에 너무 강력하게 또 단순하게 의식이 낮은 단계에서 못 벗어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식의 방법이고 이 지도적 패턴의 가설의 방법을 적용시켜 보면 그 다음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스페인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뉴 스페인도 또 이렇게 공유한다라고 1500년대죠. 1492년이니까 1500년대에도 1500년이나 1600년대에도 이렇게 공유된 역사로 이야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심 무대가 어느 곳이었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세계의 이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 지금의 멕시코만, 또는 카리브해 이곳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파는 여기는 이렇게 교류가 많이 되었던 곳이고 이 관계의 어떤 아메리카판하고 유럽판의 관계가 우리가 흔히 조선과 일본의 이 관계로서 또 한자 기록이 재정립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오리지널판이고 여기가 이식판이다. 근데 이 묶음의 이 전반적인 묶음은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스타트점이 바로 신대륙 발견, 대항해 시대. 근데 이 신대륙 발견과 대항해 시대를 또 한자 기록적으로 접근하면 중국과의 일본과의 가마무역 또는 조선통신사 이런 관계로 한자 기록을 역대입시켰을 때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중요한 거, 이 오리지널판의 한자 문학
주권의 영향력이 어느 시간까지 존재했는가에 대한 분기점은 우리가 명청교책이냐, 아니면 아편전쟁이냐, 아니면 임진왜란이냐, 아니면 더 멀리 가서 송나라의 멸망이냐, 더 멀리 가서 주나라의 멸망이냐, 한나라의 멸망이냐, 당나라의 멸망이냐. 그렇게 대입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자꾸 이 대조선봉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고종 때가 고종이 시기에 뭐 1800년대 1900년 초에 고종이 아메리카판에 존재해서 쫓겨왔다. 지금의 한반도 사람들이 이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해체돼서 이쪽으로 다 민족이 이동되어 와서 재세팅되었다. 이거는 시간적, 물리적 또는 건축적, 문화적, 역추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거고, 이 조선이 아메리카판에서 동부 13도에서부터 또는 서부는 약간 교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교차점은 있는 거고, 근데 이 민족이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 아시아를 한자 문화권을 세팅하는 일본이 됐건 조선인이 됐건 만주인이 됐건 청나라, 베트남,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1800년대 말에 민족의 대이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물리적, 시간적, 문화적, 건축적, 양식적 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한자 기록 이식이고, 그러면 이 한자 기록 이식이 한자 문화권이 이 라틴 아메리카가 됐건 북아메리카 판에 어느 정도 공유가 되었는가, 이것을 역추적할 수 있는 기록적인 사건이 중국인 추방 또는 1차 세계대전에서의, 아니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인의 억압,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 제국하고 미국하고 연합국.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다. 그러면 이 시기 되게 유럽판이 재세팅 되어지는 게 결국은 빈체제. 그 이전에는 나폴레옹 전쟁. 이전에는 미국의 독립. 동부 13도의 독립에서 이게 이 북아메리카판을 장악하는, 서부를 개척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주까지 통과하는 이 실질적 권한은 여기로 가면 파나마 운하, 또 여기로 가면 철도,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 전에 로키 산맥을 관통하는 이 서부하고의 연결점은 약하다. 결국은 동부 13도에서 서부 쪽으로 가는 길은 텍사스를 타서 도보로 가는 거나 또는 멕시코 관통해서 가거나 남미 이런 데 관통해서 백길로 가거나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남미, 텍사스가 됐건 또는 멕시코가 됐건, 멕시코도 실질적으로는 공화국 탄생 이후에 등장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라.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미국의 탄생, 프랑스 혁명, 백년교도의 난, 홍경래의 난, 이런 것들이 공화국적 탄생의 영향력으로 실제 라틴 아메리카의 1800년대 이후에 멕시코가 탄생하고 과테말라가 독립하고 콜롬비아가 독립하고 파나마가 독립하고 베네수엘라가 독립하고 브라질이 독립하고, 이게 1800년대 초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분열되는 겁니다. 공화국의 탄생. 그럼 역으로 이 공화국의 탄생의 그 역추적. 그러니까 동부 13도가 정말 1776에 독립했는가? 그러니까 미국의 탄생은 메이 1800년대 중반 남북전쟁 사건 이후에 동부 13도의 형성이고 상징성이다. 1776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나중에 우리가 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의 큰 흐름은 결국은 1800년대 초반에 멕시코, 즉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이 다 독립하는,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곳이
실질적으로 아카풀코 항구를 통해서 마닐라 또는 지금의 동남아시아, 지금의 인도 이쪽하고 무역의 영역이 태평양을 또 관통하는 라인이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이쪽 세력, 유럽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마닐라가 됐건 말라카가 됐건 이쪽으로도 오겠지만 이쪽으로 태평양으로도 교류의 관계가 보여지는 실질적인 모델.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근데 이 신대륙 발견이라고 말하지만 신대륙 발견이 안 됐다라는 가설을 접근하면 기존에도 이 경로가 이쪽 세력, 아시아 세력하고 이 이게 중남미죠. 중남미 서부 쪽하고의 연결점이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영역이 탄생 이후 지금의 신중국의 정반이 생겨난 거다. 그리고 그 기술은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기차. 그래서 이제 이 서부에 대한 동부의 지배권. 그런데 미국의 탄생의 이 프레임에 지금의 중국의 프레임이 잡히는 거다. 근데 이 미국의 공화국 탄생 이전에 이 프레임을 잡으려고 했던 애들이 일본 제국이다. 1800년대 일본 제국이다. 라는 겁니다. 방금 이 제국의 프레임과 공화국의 프레임과 이 교차에서의 미국의 성향이 1800년대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다라는 물음표가 또 던져지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거니까 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한자 문화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게 다 채려진 거 의미 없고, 실제 일본, 한반도, 북경, 상해, 베트남 이런 쪽으로 거점 위주로 1800년대나 1900년대 초를 말한 겁니다. 한자 문화권. 이 한나라하고 관련되죠. 한나라 이전에 주나라, 한자가 탄생하는. 그리고 뭐 한강은 지금 그 이번 편 이전에 이야기했던 허드슨강 또는 경제 정선 관련돼서 이어가기 이전에 이거를 또 한번 크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영역이 되는 거고, 실제 한자는 중국 주나라 때 발전했고, 주나라 성왕 때 태사 사주가 주문이라고 하는 대전을 만들었고, 춘추전국 시대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글자체가 쓰이다가 진나라의 이사가 주문을 개량하여 소전을 만들면서 문자를 통일했다. 이제 한자하면 주나라 때 문자 통일로 뭐 통해서 한나라 문자가 되고, 그 이후에 전국 세력들이 쓰던 게 한자다. 즉, 이 지금의 한자 문화권의 중심이 되는 중국, 한반도, 일본 또는 베트남, 기타 등등 한자를 쓰는 문화권은 원래는 동일한 영역, 중국 세력, 즉 이것을 라틴 아메리카의 그 북아메리카의 서쪽, 근데 이제 여기 서쪽이라는 건 지금의 그 샌프란시스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의 서부가 되겠죠. 과거에는, 더 과거에는. 이 교류가 되는 이 한자 문화권의 세력들이 역으로 과거에 이 북아메리카 판에서의 한자 문화를 쓰던 세력들이 밀려서 깨져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한자 기록을 역대입시켰을 때. 그래서 이 한민족이 무엇이냐라는 모두의 궁극점에서는 제가 이제 언제나 단어적으로 말하는 게 선비족일 수 있고, 한나라일 수가 있고, 주나라일 수가 있고, 더 중국에 가까운 민족이다. 라는 겁니다. 자꾸 지금 판에서의 동북부 판에 있어서 동이족이다라는 관점은 뭐 해변적으로 더 막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만년, 2만년 가면 다 연결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록적인 관점에서의 이 주나라의 탄생 관점에서의 오랑캐적 관점의 동이족의 관점의 이식판으로 자꾸 동이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그 한자를 쓴다, 더 오래된 한자 문화권이다 라고 하면 중국인에 가까운 거죠. 과거에 이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동북부의 우리 삼국유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에 관련된 거. 자꾸 이거 이제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가서 이제 환인, 당군,
그 이제 신화적 스토리에서 이 어느 시대에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등장하는 삼국유사의 관점에서의 단군 신화의 환인적 관점의 사람들이 목매어서 이 정신을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본질적으로 추적을 나중에 할 건데 모호크 강이 나왔으니까 약간 또 이제 거론을 좀 해놓을 겁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유럽에서의 곰의 상징입니다. 곰감은 독일하고 주로 관련되어 있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꼬리를 달아서 이 곰의 모양이 사자로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또 앵글로 색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즉, 이 작센, 독일의 작센주 또는 작센 공국 또는 베를린을 상징하는 게 이 곰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 작센족이 즉 유럽 사회에서는 브리튼 섬을 점령해서 앵글로 섹슨족이 나오고, 그래서 작센, 섹슨, 또 뿌리 쪽으로 가거나 영역 쪽으로 가면 동이라는 지역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곰 신화에 대해서, 곰의 상징에 대해서 좀 짧게 거론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곰의 상징이 캘리포니아주를 상징하는 곰. 자, 곰.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등장해서 한반도에서 곰, 웅녀 신화가 나오죠. 웅녀 신화가 아니라 웅녀라는 요소. 웅녀하고 곰하고 호랑이가 등장해서 단군에게 시험을 받아서 단군이 웅녀하고 결혼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단군이잖아요. 환인. 이런 스토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곰의 부족이 이 만주 쪽에 있었다. 이 고조선 지역에 있었다. 그런 스토리로 풀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걸 패턴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웅녀. 자, 이쪽에 고조선 위치. 물론 여기다 더 중국에 가깝다. 뭐 이런 썰은 이 1차적인 한반도가 4천년, 6천년, 만년의 기록적인 무대가 중국이 됐건 한반도가 다 맞다는 기록을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가냐, 충국으로 가냐, 뒤로 가냐, 뭐 이런 스토리. 뭐냐면 우리가 한자적 기록에서 1800년대 뭐 이병도가 됐건 일본이 됐건 일본 애들이 한반도에 세팅해 놓은 이 한자적 기록의 지도적 패턴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오리지널판에 대입시켰을 때 거의 아다리가 맞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게 지금 확장되어서 있는 걸 가지고 나중에 여기다 붙이면 안 맞습니다. 유럽에도 안 맞고. 근데 이 일제시대에 세팅되어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패턴의 뭐 1000년, 2000년, 500년 역사의 그 지도적 패턴이 오리지널판, 유럽판에 다 대입시키면 굉장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판이 있습니다. 유럽판에서 곰의 상징, 주로 작센, 베를린에서 등장합니다. 독일. 그리고 당연히 이 판에 거의 같은 위치, 북아메리카 판에서 동부 13도의 이쪽 지역에서도 곰이 등장합니다. 뉴욕주. 그러면 이것도 동북부 이야기입니다. 중심을 미시시피강 중을 끊었을 때, 자, 여기도 프랑스 지역을 끊었을 때, 자, 중국과 한반도를 끊었을 때, 다 동북부 지역입니다. 중심은 당연히 이쪽이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이 노란색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충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평원하고 로키산맥 떨어진 또는 5대5 관련된. 근데 이 선의 이쪽. 자, 이거 과거적인 입장입니다. 여기는 스페인, 프랑스. 여기는 주나라, 한나라. 뭐 그런 위치로 봤을 때 비유. 동북부에 곰 상징, 곰 신화가 등장합니다. 다 동북부하고 관련된 포지션입니다. 동북부. 네, 여기는 오리지널 무대의 동북부. 이거는 유럽판의 동북부. 여기가 이제 변경백구, 동북부. 그리고 여기도 동북부. 여기서는 이제 단군 신화가 등장합니다. 단군의 호랑이하고 곰에게.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안 맞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여기서 이 스토리가 맞다 틀리다 뭐 이거 해부에서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을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이것도 기록이니까 기록적 관점으로 그냥 단군 신화가 등장합니다. 자, 동북부에서 신화는 아니지만 곰을 상징하는 가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금성의 샤이든 여기서 가장 핫한 작센주하고 관련된 작센주, 곰. 물론 작센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도 등장하는데 이 곰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를린. 그리고 이 작센이 유럽사입니다. 이거는 정사에서는 브리튼 섬을 장악해서 앵글로 색슨족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부 13도에는 무엇이냐? 자, 동부 13도 영국 앵글로 색슨. 앵글로 색슨을 유럽판으로 역추적하면 작센주.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한 독일이 가장 강하게 존재하는 주.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시카고가 됐건 일리노이주가 됐건 오하이오주가 됐건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자, 이건 꾸준히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한테 이게 크게 훑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호랑이하고 호랑이하고 곰이 유럽에 호랑이하고 곰이 있겠습니까? 호랑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아메리카판에서 곰과 호랑이 스토리를 끄집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 호랑이가 아메리카판에서 존재하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호랑이에 대해서는 또 아마 한불님이 예전에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들 여러분 보시고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 다른 관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랑이가 이 아시아판에 왔을 때 호랑이가 된 거고 그러면 이 호랑이는가 아시아판이 아닐 때 유럽판에서는 무엇이냐? 곰과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카판에서는 곰과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호랑이를 상징할 수 있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쪽의 이야기가 이쪽으로 왔을 때, 자, 한자적 기록에서의 삼국사기에서는 당군시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 존재하고, 즉, 우리가 삼국사기나 고려왕조실록이나 조선왕조실록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왕족, 봉건제의 가문을 이끌어가는 스토리가 되는 또는 시스템의 최상위를 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가문에 민족적 관점의 스토리가 등장했다. 이 조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오리지널판에서. 그것은, 그리고 이 한자적 기록, 동부 13도의 오리지널판의 기록적에서의 민족적 개념이 접근을 하려면 정사에서 인정하는 민족적 개념이 무엇인가? 인디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반도에서 그냥 당군을 믿을 분들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건 정사를 인용해서. 하지만 이 프레임의 밖에서 나와서 실질적 기록을 재구성하고 역추적하고 오리지널판에서의 흐름을 갔을 때 당군이라는 개념이 아메리카에서 등장했을 때는 당연히 동북부 관점으로 봤어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인디안입니다. 물론 이거는 기록 이식판이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는 한자적 기록에 이쪽에 주나라 한나라 관점에 한자를 쓰는 최초가 되는 그 또는 한자 문화를 이루어지는 당나라가 됐건 송나라가 됐건 통일신라가 됐건 그런 관점의 주 세력들이 존재했을 때 동북부에 있는가 그 점이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 뉴올린즈, 멕시코, 텍사스 이런 쪽이겠는가. 그래서 이쪽에 밀린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왔겠는가. 다른 관점이죠. 자, 또 헷갈리니까 일단 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판에서 곰을 추적하게 되면 민족적인 것이 있으면서 곰하고
또 아메리카에서 호랑이로 상징될 수 있는 그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인디안의 부족들의 스토리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 또는 이 포인트가 되는 뉴욕주하고 관련된 곰과 호랑이를 대처할 수 있는 부족 간의 스토리가 등장하는 거고, 이 인디안들을 제압한 선진, 그러니까 신적인 세력 또는 그 민족의 이 등급을 나누는 세력들을, 인도 문화를 이겨버린 세력들이 미화되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 다른 곳에서 영입한 이런 스토리로 또 재탄생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하지만 기록적으로 단군 신화에 우리가 이쪽 신화에서도 단군 신화가 말이 안 되니까 호랑이를 부족으로 보는 거고, 호랑이 부족, 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곰을 숭배하는 부족,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기존의 이 세트적 관점 한반도에서는 풀어지지 않았지만, 이 스토리텔링을 역으로 오리지널 무대에 데리고 왔을 때는 이 인디안 부족과 관련된 스토리로 접근시키면 이 호랑이 부족, 곰 부족, 환인이 되는 이 세력. 그래서 이 금수성이 사에 대한 이야기 시즌 초에서는 이 지식인의 세력을 가끔 이 서부 쪽에서 내려오느냐, 유럽에서 넘어오느냐, 그래서 이 부족들을 제압을 누가 했느냐 관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곰과 단군의 이야기가 꼭 어느 시대에서 역으로 재탄생되었느냐, 이게 꾸준히 단군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왕조, 조선왕조실록이 됐건 그 시스템에 굉장히 작용되어진, 또는 굉장히 문화적, 건축적, 사상적인 걸로 재설정되어져 있는 게 이쪽에는 없고, 근데 유럽판에서는 또 문양적으로 중세시대에 등장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거 다음 판에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이쪽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배경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좀 시공간을 넘어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것들이 지금 사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화들 잘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